오늘의 플러스 슈퍼 엘니뇨에 대한 경고가 커지고 있는 이유 짚어보겠습니다. 국종성 서울대 지구환경과학부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국종성입니다. 예, 교수님. 일단 요즘 지구환경 이상기후 현상이라고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그런 지적들, 경고들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또 엘니뇨인 것 같습니다. 일단 기초적인 것부터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엘니뇨, 어떤 현상을 말하는 겁니까? 네, 엘니뇨는 열대의 동태평양과 중태평양의 바닷물 온도가 한 0.5도씩 올라가면 우리가 엘니뇨라고 불리거든요. 네. 예전에는 엘니뇨라는 현상이 많은 분들이 알지 못했는데 엘니뇨를 공부하는 이제 저로서는 반가운 게 많은 분들이 이제 엘니뇨에 대해서 굉장히 친숙해진 것 같아요. 예. 요새 이제 수능을 보면 매년 엘니뇨 관련 문제가 지구과학에 사문제 나올 정도로 예. 굉장히 이제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근데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게 이제 기후 변화가 돼서 엘니뇨가 발생했다. 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아닌가요? 근데 사실은 엘니뇨는 우리 인간 호모사피엔스보다 더 오래 살았던 존재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수백 년 전에 예. 이 페루의 그 어부들이 네. 엘니뇨 현상을 이미 알고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겨울에 크리스마스가 근처가 되면은 갑자기 이제 그쪽 지역이 굉장히 물고기들이 많이 잡히는 곳인데 네. 물고기가 안 잡히는 거예요. 예. 그걸 보니까 바닷물 온도가 올라가지고 거기 어벨링이 있어서 바닷물이 차가지고 영양력이 많이 올라오니까 식물성 플랑크톤도 많아지고 네. 그래서 물고기도 많이 모여들고 그래서 잘 잡혔는데 네. 그때 어느 한 4년에 한 번씩 물고기가 안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예. 어부들이 일을 놓고 축제를 하니까 근데 그 즈음이 크리스마스쯤이거든요. 예. 그래서 아기 예수님이 오셨다 그래가지고 엘니뇨 스페인어로서 작은 아이 그래서 그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엘니뇨고요. 예. 이제 그걸 또 이제 좀 더 우리가 그걸 공부해 보니까 엘니뇨만 있는 게 아니고 반대도 있더라. 그건 뭐예요? 그래서 라니냐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자아이 스페인어로 네. 라니냐라고 하게 됐습니다. 예. 그러면요. 이게 이상기후 현상 때문은 아니고 예전에도 정례적으로 있었던 현상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두 개의 개념을 명확히 해야 되는데요. 예. 이상기후라는 거는 우리가 평년에 비해서 좀 이상적으로 좀 네. 너무 많이 더웠거나 예. 너무 많이 비가 왔거나 이런 걸 예. 이상기후라 하는 거고. 근데 예. 이상기후가 계속 가진 않잖아요. 그렇죠. 더웠다가 추웠다가 하잖아요. 근데 네. 요거는 이상기후에서 이제 예전에도 있었던 겁니다. 여름이 덥고 춥고는 예전에도 있었는데 근데 이게 한쪽 방향으로 네. 계속 더운 거죠. 요즘처럼. 예. 그러면 그건 기후변화라고 이제 얘기하는 거죠. 네. 이해했습니다. 자, 그러면 또 한 가지 궁금한 게요. 방금 말씀 주시기를 해수면의 온도가 평년보다 0.5도 이상 올라가는. 네. 근데 저희가 해수면은 좀 다른지 모르겠습니다만 0.5도가 그렇게 큰 건가 이런 생각도 들어서요. 맞아요. 네. 네. 그것 좀 설명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에너지를 관점에서 보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한강물의 온도가 0.2도 올라가면 우리 굉장히 가까이 있지만 예. 아무도 신경 안 쓰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저 수만 킬로미터 떨어진 적도 태평양에 0.5도 1도 올라간단 말이죠. 예. 근데 저희가 이제 심심해서 계산을 해봤거든요. 예. 그러면 과연 열대 태평양에 그 1도인 바닷물을 올리기 위해서는 네.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필요할까? 그걸 계산해봤더니 그 일본 히로시마에 터진 원폭 있잖아요. 예. 그거를 수천만 개를 터뜨리는 열 에너지가 있어야만이 1도 올라가는 거예요? 1도 발생하는 겁니다. 이야. 근데 그 에너지의 반이 예. 다시 대기로 방출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방출되니까 대기 순환이 바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군요. 네. 지금 방금 설명 주시는 얘기를 딱 들어보니까 이게 1도 올라가는 게 에너지로 환산하니까 엄청난 네. 변화가 야기되고 있는 거네요. 자, 그러면 이제 엘니뇨는 이해를 했습니다. 네. 근데 요즘 이슈가 되는 건 슈퍼 엘니뇨라고 하는데 네. 그럼 슈퍼 엘니뇨는 또 일반 엘니뇨랑 뭐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슈퍼 엘니뇨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엘니뇨는 한 0.5도 올라가면 그냥 엘니뇨라고 부르거든요. 예. 요거는 이제 4년에 한 번씩 이제 평균적으로 엘니뇨 발생했다가 라니냐 발생했다 이렇게 발생합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엘니뇨가 발생하면 여러 가지 이상 기후를 전체적으로 만들지만 그것보다 훨씬 큰 사회적 경제적으로 영향이 큰 엘니뇨가 가끔씩 발생하거든요. 네. 그걸 슈퍼 엘니뇨라고 부릅니다. 근데 슈퍼 엘니뇨는 이제
정확히 어떻게 정의하는지는 아직 이제 우리가 과학자들 사이에 컨센서스가 없습니다. 네. 그 대신에 대략적으로는 2도에서 2.5도를 어유. 그러니까 2배에서 3배 정도 큰 엘니뇨를 우리가 슈퍼 엘니뇨라고 합니다. 네. 예.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관측을 해본 결과, 한 최근 100년 동안 네. 슈퍼 엘니뇨가 3번 있었어요. 네. 82년, 97년, 15년입니다. 네. 그런데 올해가 또 다른 슈퍼 엘니뇨가 발생할 수는 해라는 거죠. 예. 그럼 일반 엘니뇨가 일어났을 때는 앞서 말씀 주시기를 어획량이 줄어든다든가 이런 소소한 변화를 말씀해 주셨는데 슈퍼 엘니뇨가 발생하면 무슨 변화를 우리가 직면하게 됩니까? 이제 제일 간단하게 이야기한 건 우리가 발생했던 엘니뇨의 효과가 몇 배 더 커서 나타나는 거고요. 그럼 어획량은 더 줄어들고. 그렇죠. 아. 그리고 뭐 이제 홍수가 나타나면 홍수의 확률이 훨씬 늘어나고요. 예, 예. 근데 이제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커지게 되면은 네. 이제 비선형성이라고 그 효과가 증폭이 되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열대 순환이 있는데 열대 순환의 방향조차도 바뀌어버리는 네.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큰 변화가 만들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면 이번 엘니뇨와 같은 이제 경고하고 있는 슈퍼 엘니뇨 이런 게 왜 더 이렇게 강하게 발달하게 되는 거예요? 일단 슈퍼 엘니뇨도 뭐 기후변화랑 상관없이 네. 상관없다는 얘기는 꼭 기후변화 때문에 생기는 건 아니고 네. 과거에도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래 기후가 되면은 이제 에너지가 필요하잖아요. 네. 에너지 어떤 순환을 바꾸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필요한데 대기 에너지 순환의 근원은 뭘까요? 물론 태양입니다. 네. 태양인데 태양광을 직접 쓰지는 않고 네. 걔가 증발을 시켜가지고 예. 물이 응결되면서 네. 그 에너지로 대부분의 대기 순환과 이 바람의 힘으로 이제 해양 순환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기후 변화가 되면은 네. 대기 중에 수증기량이 증가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대기 중에 1도 올라갈 때 대기가 머금을 쓴 수증기가 7% 증가하거든요. 네. 그만큼 에너지온이 많아지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지구가 에너제틱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슈퍼엘니뇨가 좀 예. 더 기후 변화가 되면은 예. 좀 더 많이 증가할 확률이 늘어나는 거죠. 이제 조금 더 이해가 되네요. 엘니뇨는 기후 변화가 일어나기 전에도 있었던 현상인데 네. 기후 변화로 인해서 그게 더 크게 일어나거나 자칫 잘못하면 자주 일어날 수도 있는 요인이 된다. 네, 정확합니다. 예,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군요. 자, 그러면 바닷물이 따뜻해지면 대기가 달라진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 엘니뇨 현상은 그걸로만 촉발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요인들도 또 있는 건가요? 일단 이게 기본적으로 엘니뇨는 대기와 해양의 서로 상호작용. 네. 대기가 해양에 영향을 주고 해양이 대기한테 영향을 주고 상호작용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네. 근데 이렇게 큰 엘니뇨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옆에서 도와주는 애들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올해 엘니뇨가 왜 큰 엘니뇨가 발생할 거라고 믿느냐면 네. 일단은 큰 엘니뇨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바다에 에너지가 많이 쌓여 있어야 되겠죠. 예. 그런데 과거에 이제 한 몇 년 전부터 이제 라니냐가 지속되고 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라니냐에 의해서 서태평양의 바다 밑에 굉장히 많은 에너지가 쌓여 있었어요. 이게 쌓여 있으면 이게 이제 포텐셜이 증가하는 거죠. 예. 엘니뇨 발생할 수 있는. 근데 그걸 실질적으로 강한 엘니뇨로 구동시키기 위해서는 또 두 번째가 필요한데 강한 바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엘니뇨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무역풍이 약화돼야 한다고 합니다. 네. 근데 그 무역풍의 약화를 우리가 이제 좀 더 어려운 얘기를 하면 돌발 서풍이라고 그래가지고 예. 웨스털리 윈드버스트라고 그래가지고 갑자기 서풍이 강하게 부는 이런 이벤트들이 이제 있거든요. 예. 그런 이벤트들이 올 봄에 많이 발생했습니다. 예. 3차례 정도 발생했는데요. 그런 것들이 한 번 발전시키고 2번 발전시키고 3번 발전시켜가지고 강한 엘니뇨로 발생을 한 거죠. 그래서 저 지금 여기에 있는 그림을 이제 보시면은 바다 밑에 있는 온도가 얼마나 이제 지금 축적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건데요. 네. 비교를 해봤어요. 예. 가장 최근에 슈퍼 엘니뇨가 2015년 슈퍼 엘니뇨거든요. 그때 당시에 이제 6월 초의 상황이거든요. 네. 지금 X축이 이제 경도고요. 예. 적도에서 네. Y축이 이제 깊이입니다. 네. 그러니까 바다 밑에 평년에 비해서 5도, 6도 정도 온도가 올라가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게 올라오면서 이제 2도, 3도의 슈퍼엘니뇨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근데 현재 상황을 보면 네. 굉장히 유사함을 알 수가 있죠. 지금도 5도, 6도, 7도까지 올라가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걸 보고
엘니뇨가 점점 발달하고 올 겨울에는 이제 슈퍼 엘니뇨급으로 커지겠구나라고 예상을 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이런 근거들을 바탕으로 우리가 올해는 슈퍼 엘니뇨를 걱정하게 되는 상황이었군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또 오해하실 것 같아서 이 질문을 드려보면 네. 아니 엘니뇨라는 건 뭐 기후변화와 관계 없을 때도 일어났던 현상이라면 우리랑 무관한 거 아니냐 이렇게 오해하실 것 같은데 제가 예전에 그 대학원 시절에 기후경제학 또는 환경경제학이라는 분야가 있는데 네네. 그 수업을 들었는데 너무 네. 재밌었던 게 네. 이상기후 현상이 생기거나 아니면 이런 기후와 관련된 특이한 현상들이 유발되면 그것 때문에 전쟁이 촉발되거나 뭔가 세계적인 분란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라고 알려주신 분들이 계셨어요. 네네. 사실입니까? 네. 저 그 10여 년 전에 예. 이제 제가 가장 내고 싶은 논문을 내고 싶은 데가 이제 네이처거든요. 네. 근데 네이처에서 이제 이런 연구가 있었어요. 엘니뇨가 발생을 하면 이제 열대 지역에 내전이 많이 발생한다. 그래서 제가 이제 처음에 이 얘기를 들었을 때는 이번에 이제 대통령 그 기자 그 회견에서도 뭐만 발생하면 엘니뇨 때문이라 하더라.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아무리 연구할 게 없지만 이거 너무 어거지 아니냐, 너무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 논문을 자세히 뜯어보니까 네. 저의 식견이 굉장히 좁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예. 이분들이 어떤 걸 했냐면요. 매년 열대 지역에 있는 여러 국가들이 있는데 그중에 내전의 개수를 센 겁니다. 네. 내전의 개수를 세서 그래서 그거를 엘니뇨 해와 네. 아까 반대인 라니냐 해로 구분해서 비교해 봤어요. 예. 그랬더니 엘니뇨 해의 내전의 발생 빈도가 월등하게 높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 약간 우연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 있었는데 근데 예. 자세히 이제 뜯어보니까 보통의 내전은 사회적 갈등이 이제 고조돼야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겠죠. 사실 대중들이 잘 먹고 잘 살면 갈등이 별로 없죠. 갈등이 별로 없잖아요. 예. 근데 엘니뇨가 되면은 대부분의 비가 바다 쪽에 내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육지 지역은 비가 안 옵니다. 가뭄이 발생합니다. 예. 그리고 굉장히 열대 전 지역이 고온이 됩니다. 네. 폭염이 여기서 발생하는 네. 거죠. 그러니까 더워서 힘들고 그다음에 노동력도 이제 저하되고 그리고 특히 이제 농작물의 생산량이 굉장히 줄어듭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배고프니까 이 사회적 갈등이 확률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래서 내전이 많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보통 이제 기후 얘기를 할 때 기후 뭐 지금 현재 1도 전지구 온도가 1도 1.5도 올라갔는데 이게 무슨 뭐 얼마나 큰일이라 생각하지만 네. 그냥 온도가 얼마하고 강수가 이런 게 아니고 우리 인간 사회에 우리 기후의 약간의 변화가 굉장히 민감하게 지금 반영이 되고 있다. 그리고 네. 영향을 받고 있다라는 네. 걸 반증하는 논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저도 수업 들었을 때 들었던 내용과 교수님이 말씀해 주신 내용이 저희는 그때는 엘니뇨라는 표현을 쓰지는 않았지만 네. 굉장히 유사하네요. 그때 제가 들었던 수업의 교수님은 적도 지방에 사는 민족들 중에는 유목을 기반으로 한 사람도 있고 정착을 기반으로 한 사람들이 있는데 기후 변화로 인해서 또는 특정 가뭄이나 홍수로 인해서 그 한정된 재화인 물의 사용권을 다투게 된다는 거예요. 네네. 그런 것도 있죠. 그러면서 네. 또 일어난다는데 그런 요인들 중에 하나가 엘니뇨일 수도 있는 거네요. 맞습니다. 예. 이제 좀 이해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 엘니뇨 이걸 경제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이유도 충분할 것 같은데 경제적으로는 이게 얼마나 영향을 미친다고 우리가 평가해야 될까요? 지금 이제 엘니뇨와 이제 경제에 대한 연구는 한참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네. 뭐 최근에 이제 네이처 자매지에도 여러 편이 실리고 그랬는데요. 그 중에 연구를 하나 이제 따오면은 엘니뇨 이제 큰 엘니뇨가 발생했을 때 전 지구 전 세계의 GDP가 한 3년 동안 뭐 3에서 5% 정도 감소한다고 합니다. 예. 그런데 뭐 저도 이제 이 비슷한 걸 지금 계속 연구를 하고 있는데 논문이 나오긴 했지만 조금 과장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지금 하고 있어요. 네. 어쨌든 이 논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크다. 굉장히 크다라는 겁니다. 네. 진짜 이 엘니뇨를 단순히 기후의 대상으로만 생각할 게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면밀히 관찰하고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건 네, 맞습니다. 분명한 경각심으로 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 슈퍼 엘니뇨 과거에도 몇 차례 있었다고 말씀 주셨는데 이게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주나요? 우리나라에도 이제 당연히 영향을 주고요. 예. 우리나라도 특정 계절에
이제 엘니뇨의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근데 슈퍼 엘니뇨 발생하니까 이제 그만큼 영향이 커지는 거죠. 가장 이제 대표적인 게 근데 이제 그 1997년이 97, 98 엘니뇨가 과거 100년 동안 가장 큰 1등 엘니뇨였어요. 가장 큰 엘니뇨였거든요. 네. 근데 98년에 지리산 폭우라고 해가지고요. 지리산에 어마어마한 비가 내려가지고 예. 거기에 이제 그 야영하시던 분이 이제 뭐 좀 돌아가시기도 하고 여러 가지 예.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대부분의 이제 기후학자들은 그게 엘니뇨에 의한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우리나라에만 그런 폭우가 발생한 게 아니고요. 네. 98년도 여름은 굉장히 유명한데요. 네. 중국의 양쯔강의 유역에 네.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다 범람해가지고 엄청난 피해를 유발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동아시아 지역에 엘니뇨 이후 엘니뇨가 이제 소멸하는 그때 그 여름철에 이제 집중호우의 확률이 높아진다는 연구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것들이 엘니뇨의 영향을 받았다고 우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니, 적도 태평양 근처에서 일어나는 현상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날씨까지 바꿔버린 거네요. 네, 동아시아뿐만 아니라 전 지구 영향이죠. 엘니뇨 영향을 받지 않는 곳이 예. 별로 없을 정도로 굉장히 예. 많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요, 이게 제 얄팍한 생각인 것 같긴 합니다. 아마 여쭤보려고. 우리 가끔 보면 중국이 특히 그런 거 하던데 인공 강우 만든다고. 네. 뭐 미사일 같은 거 쏴가지고. 네네.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수증기를 많이 머금고 있으면 네. 우리 그 무태 올라오기 전에 한반도에 올라오기 전에 어디에서 미리 비를 좀 뿌리고 올라오게끔 그렇게 조작하면 안 되는 겁니까? 제가 여쭤보고 싶네요. 그렇게 조작해도 되는 겁니까? 그걸 모르겠어요. 근데 너무 우리에게 피해가 많으니까요. 네네.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논란이 있습니다. 네. 일단 기술적으로 굉장히 많은 연구가 되고 있지만 아직 기술적으로 성숙 단계는 아닙니다. 여러 가지 실험 단계에 있고요. 두 번째 사회적 윤리적으로 네. 그걸 해도 되느냐. 아. 우리가 조절해도 윤리적으로 되냐. 해도 되는 네, 거냐. 네, 네. 그래서 이제 뭐 과학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약간 불일치가 있는데요. 그래도 네. 어느 정도 과학자들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기상 현상들은 네. 우리가 좀 조절해도 되지 않을까? 다른 부작용보다는 지금 현재 이 이 문제점이 훨씬 크니까 그건 네. 좀 조작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네. 약간의 사회적인 합의가 있어야 됩니다. 이런 네. 걸 해야지 말지. 그리고 우리가 하고 싶어도 사실 우리가 막았는데 옆 국가인 중국이나 일본이 피해받을 수 있잖아요. 그건 그렇죠. 그래서 국제적 합의도 필요합니다. 아. 약간 굉장히 좀 복잡한 문제입니다. 예. 아직 이런 거에 대한 국제적인 어떤 룰은 세팅되어 있지는 않군요. 그렇죠. 예, 지금 수면 밑에 있고요. 지금 논의 중이죠. 네. 네. 진짜 말씀 들어보니까 지금 국가 자국 이기주의로 이어질 수도 있겠네요. 네, 네. 우리 쪽에서 큰 피해가 예상되니 저쪽에 비가 더 내릴 수 있는 환경을 조장할 수도 있으니까 정말 이 부분은 쉽게 결정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그 과정에서 중국이나 우리나라나 이렇게 인위적으로 약간 조정해 보려는 노력들은 간간히 있긴 하죠. 네,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인공 강수죠. 이제 가뭄이 너무 심각하면, 근데 이제 거기에 약간 응결핵 같은 걸 뿌려가지고 은 같은 걸 뿌려가지고 그래서 비가 올 수 있도록. 근데 그것도 이제 기술적으로 약간 한계가 있는 게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일단 그런 환경이 조성되는 수증기가 좀 있어야 됩니다. 예. 그냥 굉장히 이제 건조한데 아무리 뿌려봤자 소용이 없군요. 그러니까 예. 그런 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효용성이 약간 네. 한계가 있는 거죠. 그렇군요. 하지만 여전히 열심히 지금 그 연구는 열심히 지금 진행 중입니다. 네. 엘니뇨 현상이 자주 일어나는 만큼 반대인 라니냐 현상도 자주 일어나는 겁니까? 이제 자주와 강하게는 좀 다르게 봐야 예. 되는데요. 강하게 일어나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자주 일어나는 거는 예. 이제 조금 이제 다른 문제인데요. 다른 문제군요. 네. 예.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인위적으로 기후 환경을 우리가 변화시키면 그 대가로 반대 작용도 더 세게 올 수도 있는 건가요? 그게 궁금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네. 지금 대기 중에 머금고 있는 수증기를 어딘가에 더 많이 뿌렸으면 네. 그 결과로 어느 다음에나 그 다음에는 수증기가 줄어들었을 테니까요. 네네. 가뭄이 더 세게 온다든가 그럴 수 있나요? 네. 그게 이제 엘니뇨 발생하면은 이제 강수의 재배치가 일어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전 지구적으로 강수가 증가한다기보다는 어떤 특정 지역은 강수가 많아지고 그거의 반대 작용으로 어떤 특정 지역, 특히 육지 지역이 강수가 줄어듭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재배치가 일어나는데 원래 평소에 비가 많이 오던 곳에는
비가 적게 올 수도 있고 비가 적게 오든 많이 올 수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이 생길 수 있는 거죠. 네, 네. 참 그런 문제까지 다 예측하고 인위적으로 통제한다는 건 정말 무모한 짓일 수도 있겠네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앞서 1부에서 기초적인 엘니뇨 현상에 대해서 이것저것 다 상세히 설명해 주셔서 약간 이제 기초 체력은 기른 것 같은데요. 네. 자,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상황에 좀 더 포커스해서 자세히 여쭤보겠습니다. 엘니뇨가 발달하게 되면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기후에 영향을 주는 건 얼마 정도의 시차가 걸리나요? 이제 엘니뇨가 발생하면은 대기 순환을 바꾸기 때문에 대기 순환은 굉장히 빠르게 움직입니다. 아, 그래서 열대 태평양의 대기 순환이 바뀌면 네. 우리나라까지 오는 데는 1주, 2주밖에 안 걸리지 않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거의 동시에 영향을 받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예, 진짜 뭐 일주일 만에 영향을 받는 거군요. 네. 그러면 영향을 받는 즉 엘니뇨로 인해서 우리 날씨에 영향을 받는 시점은 주로 여름이라고 보면 되나요? 아닙니다. 계절마다 다릅니다. 여름에는 여름에 영향이 있고 예. 가을에는 가을에 영향이 있고 예. 겨울에는 겨울 영향이 있고 그 이후에 봄에는 또 봄에 영향이 있고 각각 어떤지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일단은 이제 여름에 대해서 이제 일반 평균적으로 얘기하면요. 여름에 대해서는 여름철에는 이제 남부 지역에 강수가 많아서 집중호우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엘니뇨 발달할 때 예. 그리고 가을철 특히 9월 달에는 온도도 낮아지고 강수량도 줄어듭니다. 그리고 이제 11월, 12월 겨울철이 되면은 따뜻하고 네. 또 비가 많이 오게 아. 되고요. 그 이후에 봄에는 더 덥고 그다음에 비가 더 많이 오게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엘니뇨가 이제 끝나고 네. 그 다음 여름에는 이제 홍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요. 아, 그렇군요. 그러면 영향을 주는 그 기간은 다음 연도까지도 지속적으로 영향을 받는 거네요. 그러니까 엘니뇨의 이제 주기가 예. 이제 4년이니까 이제 라이프 사이클이 보통 봄철에 발달해가지고 그 이듬해 봄철 주면 이제 소멸하고 여름에는 거의 이제 그 감소하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름까지 영향을 주는 거죠. 예. 그러면 주로 엘니뇨는 다음 연도인 2개년도까지 영향을 받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고 있으면 되나요? 아니면 더 이어질 수 있는 건가요? 그건 이제 상황에 따라 다른데요. 이제 일반적인 경우라면은 엘니뇨가 발생하면 엘니뇨 영향을 받고 그다음에 네. 또 라니냐가 발생하니까요. 네. 그럼 또 라니냐 영향을 받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렇게 분석을 합니다. 네. 네. 그러면 이번에 이슈가 되고 있는 슈퍼 엘니뇨는 그 영향이 더 길어지는 겁니까? 강해지는 겁니까? 뭡니까? 그거는 이제 정확히 이야기하기는 어려운데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가장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강해지죠. 강해진다. 네. 근데 길어지는 거는 네. 이제 또 다른 문제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저희가 최근에 이제 연구한 결과인데요. 이제 네이처 자매제에 나온 결과인데 보통의 엘니뇨와 라니냐는 엘니뇨 발생하고 라니냐 발생하니까 이상 기후가 예를 들어서 가뭄이 오고 홍수가 오고 가뭄이 오고 홍수가 오고 이렇게 이제 바뀝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특정 조건, 특정 지역에서는 엄청나게 강한 기후의 어떤 강제력이 주어지게 되면은 네. 이 기후 상태가 현재의 상태에 비해서 다른 상태로 옮겨져 버리는 거죠. 아. 그러니까 원래의 기후 상태가 있다면은 네. 이게 진짜처럼 왔다 갔다 하면서 제자리로 돌아오잖아요. 예. 근데 이걸 너무 세게 쳐버리면 다른 상태로 가버려서 다시 안 돌아오는 거죠. 회복이 안 되는 예. 거군요. 그걸 저희가 이제 클라이밋 레짐 시프트라고 기후 체제 전환이라고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매우 강한 엘니뇨 같은 경우는 이런 레짐 시프트를 발생시킬 수 있는 확률이 있다라는 게 이제 저희 연구의 결과였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그것도 여쭤보려고 했어요. 엘니뇨라는 게 꼭 뭐랄까요? 기후 환경이 변화돼서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라고 앞서 일부에서 말씀 주셨잖아요. 네. 그런데 그와 동시에 기후 환경도 지금 자꾸 바뀌어가고 있어서 우리나라도 기온, 평균 기온이 자꾸 올라간다는 소리도 들리고 그것 때문에 농업 부분에서는 북방 재배 한계선이라는 것도 자꾸 변화되는데 그렇죠. 그럼 우리나라 자체 기후 환경이 변화되고 있는 이 상황에 엘니뇨 현상까지 덧대졌을 때 그래서 일어나는 현상도 궁금했는데 자칫 잘못하면 그게 클라이밍 레짐 피스트 이거를 또 야기할 수도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겁니까? 예, 레짐 시프트를 만들 수 있죠. 근데 우리나라 경우에는 이제 그렇게 확률적으로는 강하지 않는 것 같아요. 네. 이게 확률적으로 강한 거는 약간 이제 건조 지역 또는 바다가 있는 지역 네. 이런 지역들이 이제 그런 레짐 시프트가 발생할 확률이 높다 예. 하는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런 극단적인 기후 체제 변화까지 야기됐었을 때를 우리가 머릿속으로 상상한다면 어떻게 상상하면 되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특정 지역에 이제 초원이 있는 지역이면 네. 뭐 이 계절에 따라서 거기는 이제 뭐 풀이 자랐다가 또 이제 건조적이 오고 예. 그다음에 수분이 오고 뭐 이게 비가 많이 좋게 오고 이런 사이클이 이제 유지가 되는데 예. 갑자기 엘니뇨에 의해서 큰 가뭄이 들게 되면은 네. 이게 회복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막화되는군요. 그렇죠. 사막안처럼 계속 건조 지역이 그대로 남아 있는 거죠. 예. 왜냐하면 이걸 좀 더 이제 자세히 설명드리면 그 이유가 뭐냐면 보통 이제 이 여름에 사이클이 있으면 이 땅에 조금 습기가 있어야 그 비가 오고 이런 사이클이 만들어지는데 한번 강력한 가뭄이 발생하게 되면은 네. 이 토양이 다 건조해져 버리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대기 중에 있는 수분기가 없어지니까 네. 비가 더 안 내리게 되겠죠. 예. 요런 양의 피드백이 예. 작용을 해가지고 이제 다른 상태로 네. 옮겨져 버리는 거죠. 예. 그러면 사막화되는 형태로 약간 좀 뭐랄까요? 더 따뜻해지는 형태도 있겠지만 더 추워지는 형태는 없습니까? 더 추워진 형태도 이제 가능합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 눈이 내리는 지역들은 어떤 피드백이 있냐면 네. 추워지면 눈이 많이 내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눈은 우리 스키장 가면은 우리가 선크림 꼭 발라야 되잖아요. 예. 그게 반사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눈이 많이 덮이게 되면 얘가 반사를 하잖아요. 네. 그러면 온도가 낮아지겠죠. 네. 그러면 이런 양의 피드백에 의해서 눈이 더 많이 오고 온도 낮아지고 이런 피드백에 의해서 그쪽으로 변환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렇군요. 회복이 안 되거나 굉장히 천천히 회복이 되는 거죠. 그렇군요. 야, 이게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니었군요. 저는 영화에서 가끔 보는 뭐 투모로우라는 영화도 생각나고 하는데 그런 게 완전히 공상 과학 영화다. 물론 이제 약간 극단적인 묘사도 네. 있겠지만 네. 근데 그게 장기간에 걸쳐서는 충분히 걱정해야 될 이유도 있겠는데요. 충분히 걱정해야 될 이유뿐만 아니라요. 지금 현재 과학계나 여러 그 우리 소사이어티에서 굉장히 걱정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레짐 시프트보다 좀 더 큰 개념으로 생각하시는 게 예. 클라이밋 티핑 포인트. 네. 티핑 포인트거든요. 예. 그러니까 티핑 포인트라는 게 뭐냐면 네. 여기 탁자에 이제 컵이 있잖아요. 네. 컵이 있는데 제가 이제 컵을 밉니다. 한쪽 방향으로. 네. 컵을 한쪽 방향으로 밀면 컵이 밀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산화탄소를 늘리면 예. 우리 지구가 이렇게 막 밀리겠죠. 근데 그렇죠. 컵이 쭉 밀리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예. 우리가 미는 힘과 네. 이 컵의 이 탁자의 마찰력이 균형을 이루어서거든요. 그러니까 양의 피드백과 음의 피드백이 균형을 이뤄서 어느 정도 조금만 변하고 마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 컵이 탁자의 끝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 그럼 살짝 밀면 어떻게 되죠? 떨어지죠. 떨어지죠. 예. 그러면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양의 피드백과 음의 피드백의 균형이 깨지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뭔가 급격하게 변하겠죠. 네. 다시 되돌아오지 않겠죠. 예. 요런 포인트를 기후변화 티핑 포인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 기후변화를 이제 완만하게 지금 점진적으로 하고 있는데 네. 근데 특정 임계점에 도달하면은 그게 되돌릴 수가 없는 되돌릴 수가 거군요. 없고 급격한 변화가 만들어질 수 있다. 이게 네. 기후변화 티핑 포인트입니다. 그러면 지금 그런 어떤 뭐랄까 역치 근처까지 자꾸 쌓여가고 있는 상황은 맞습니까? 쌓여가는 건 맞는데요. 근데 여러 가지 이게 굉장히 지금 논쟁의 이건 뭐냐면 쌓여가고 있는데 탁자 끝이 어디냐? 바로 앞이냐? 아니 아직 예. 조금 여유가 있어. 이냐? 그거는 제 생각에는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몰라요. 예. 저희가 열심히 연구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또 이제 의견이 있지만 명확한 과학적 근거는 없습니다. 임계점이 있다는 건 명확합니다. 네. 근데 그 임계점이 어딘지는 모른다. 2도냐, 음. 3도냐, 음. 4도냐 이걸 잘 모르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저도 사실 뭔가 큰 변화가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은 체감을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매번 살면서 날씨가 달라지니까요. 그런데 또 어떤 분은 아니 지구가 원래 그 빙하기, 간빙기 이런 것도 있는 건데 네. 지금은 우리가 간빙기에 살고 있는 건데 또 큰 변화가 생길 거 아니냐 이러면서 어찌 보면 우리는 모르지만 그런 큰 주기상의 새로운 변화로 들어가는 과정일지도 모른다. 그 기후환경 변화로 인한 우리 인류가 만들어낸 요인은 생각보다 미비할 수도 있다. 이런 주장도 있는데 아예 무시할 건 아닌가 보네요. 아니요, 그건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예. 우리가 빙하기하고 간빙기가 있잖아요. 예. 뭐 지금보다 훨씬 추웠을 때도 있고 예. 지금보다 훨씬 따뜻할 수도 있었습니다. 예. 있을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걔들의 주기는 평균적으로 10만 년이었거든요. 10만 년 동안 6도 바뀐 거거든요. 예. 간빙기와 빙하기가 어마하게 기후변화가 차이가 나지만 예.
겨우 6도 바뀐 거예요. 아. 근데 10만 년 동안 6도 바뀐 거랑 지금 우리가 지금 100년 동안 1도, 1.5도 바뀐 거거든요. 엄청난 거군요. 엄청납니다. 몇십 배 더 빠르게 바뀌는 거니까 예. 우리 인간뿐만 아니라 우리 생태계가 적응을 할 수 있으면 뭐 기후변화가 꼭 나쁜 건 아닙니다. 네. 근데 그 속도가 중요한 거죠. 네. 그 속도가 지금 자연적으로 발생한 것에 비해서 너무 크다. 그리고 그 기후변화 티핑 포인트가 발생하면은 그것보다 훨씬 빠르다는 거죠. 네. 과거에 인간이 없을 때도 티핑 포인트가 발생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때 급격한 변화가 기후가 급격하게 변하면서 네. 대멸종 이런 것들이 네. 발생하는 거죠. 그거의 대표적인 게 영거드라이스라고 예. 그게 약 한 12,000년 정도 되거든요. 12,000년 정도는 어떤 정도 상태냐면 우리 인류가 샀을 때입니다. 네. 우리가 이제 국사 시간 배운 구석기 시대입니다. 네. 그때 이 최근 빙하기에서 간빙계에서 따뜻해지고 있는 시점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온도가 점점 따뜻해지다가 예. 수십 년 사이에 북반구의 온도가 6도에서 8도가 훅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100년 동안 1도 바뀌었다고 이렇게 호들갑을 떨고 있는데 네. 그때 갑자기 6도가 딱 떨어진 거예요. 네. 그리고 1000년이 지속됐습니다. 그리고 다시 상승한 그것도 드라마같은 더 빠르게 네. 수십 년 사이에 또 6도, 8도가 다시 확 오른 거예요. 그때는 왜 이렇게 빠른 변화가 있었습니까? 그때 이제 여러 이제 과학자들이 여기에 대한 연구를 많이 했는데 네.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대서양 지역의 A막이라고 네. 열연분 순환이 있습니다. 예. 우리가 이제 겨울철에 북유럽을 가면 따뜻하잖아요. 예. 우리보다 위도가 높은데 예. 그런 따뜻한 해류가 이제 있기 때문인데요. 따뜻한 해류가 이렇게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그린랜드의 이제 빙산이 예. 갑자기 무너지면서 네. 이 해양 순환이 멈춰버리거나 역전된 거죠. 그러니까 갑자기 온도가 낮아지게 네. 된 거죠. 그래서 그 영화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팩트를 이 픽션을 네. 이걸 이 영화한 게 투모로우예요? 더데이 애프터 투모로우입니다. 거기서도 보시면 영화에서 보면 갑자기 대서양의 해양 순환이 맞아요. 역전됐어. 네. 그래서 이제 거기 주인공이 이제 그 연거드라이스 그 고기를 연구하시던 분이거든요. 네. 그분을 모셔와가지고 그 모형 가지고 예측을 했는데 뭐 현실적으로 말이 안 되지만 어쨌든 그 과거에 있었던 일을 네. 이제 영화화한 것입니다. 예. 그렇군요. 자, 그러면 그 티핑 포인트라고 말씀해 주셨던 거, 이게 일어났을 때 일어나는 여러 가지 비가역적인 기후환경 변화가 지구의 전반적인 지역에 동시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 어디서부터 먼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뭐 지금 실질적으로 가장 크게 우려되는 지역들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티핑 포인트 두 가지가 있고요. 그러니까 지역적인 티핑 포인트. 네. 그래서 우리나라 생태계가 갑자기 바뀌었다. 그러니까 지역적인 생태계고요. 네. 말씀하신 글로벌한 티핑 포인트. 그것도 당연히 글로벌한 티핑 포인트를 야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인자가 있죠. 예. 첫 번째가 가장 유력한 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해양 순환의 역전입니다. 네. 빙산의 붕괴와 유발된 해양 순환 역전 이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가 우려하고 있는 게 아마존입니다. 아마존이요. 아마존이 우리 기후에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뭐 세계 허파다 뭐 허파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허파인 이유는 이제 거기에 있는 열대 우림이 예. 다량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다량의 산소를 이제 내보내주잖아요. 그래서 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근데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과거 기후에 아마존이 항상 열대 우림이 아니었거든요. 네. 사바나라고 해가지고 그냥 초원 비슷한 데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게 지금 열대 우림이 거의 초원이라면 지금보다 CO2도 훨씬 넓고 예. 산소도 굉장히 적을 겁니다. 근데 그런 변화가 왜 생기냐면 이제 아마존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예. 아마존의 열대 우림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뭐가 네. 필요할까요? 뭐 따뜻한 기온 아닐까요? 따뜻한 기온 플러스에서 비가 많이 와야 됩니다. 나무들이 자라야 그렇겠네요. 됩니다. 예, 예. 그죠? 근데 그 비가 많이 와야 되는데 그 비는 어디서 올까요? 아마존 강이요. 아마존 강이 이제 아마존 비가 내려가서 예. 아마존 강이 유지가 되는 거고 그 대기 중에 수증기는 일부는 예. 바다에서 오고요. 근데 상당히 그것보다 훨씬 많은 양이 예. 자체 조달합니다. 자체 조달이라면 그 식물들이 다시 예. 뿜어내고 예, 다시 식물들이 순환되는군요. 이제 증발산을 통해서 그 수준을 이제 발산시키거든요. 예. 이제 그러려면 이제 뭐가 필요하냐면요. 예.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경제적으로도 뭐 새로운 기술 적용되려면 규모의 경제가 있어야 되잖아요. 예. 그래야 안정화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존도 열대우림 면적에 대한 크리티컬 매스가 있어야 됩니다. 어느 정도의 면적이 있어야만이 네. 이 아마존이 자체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거죠. 예. 근데 지금 두 가지 요소가 지금 우려되고 있거든요. 예. 첫째,
기후 변화. 예. 기후 변화에 의해서 아마존이 이제 건조화될 연정이 있습니다. 비가 좀 줄어드는 거죠. 네. 그게 그게 우려인데요. 네. 그거 말고 두 번째가 더 큰 우려가 있습니다. 네. 그게 뭐냐면 벌목입니다. 벌목과 벌채에 의해서 아마존 우림을 지금 계속 훼손하고 훼손하고 있고 있죠. 예. 지금도 훼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면적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탁자의 끝처럼 이 크리티컬 매스가 유지돼야 되는데 아마존의 면적이 네. 임계가까지 줄어들게 되면은 네.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더라도 자체적으로 아마존이 사라지게 됩니다. 아이고. 초원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예. 그게 우리가 우려하고 있는 기후변화 티핑 포인트입니다. 네. 이것도 제가 그냥 섣부른 상식으로 생각한 것과 전혀 다르네요. 저는 저렇게 아마존을 자꾸 훼손하면 우리 국립공원처럼 여기까지는 보존하고 여기까지만 개발합시다. 왜냐하면 그들 네. 나라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네네. 네. 전 세계 허파 역할을 네가 해야 되니 너희는 개발도 하지 마라. 이것도 조금 폭력적인 것 같아서 맞습니다. 그냥 그런 단순한 생각을 했는데 그게 그렇게 잘못 계산했다가는 나머지 보존하겠다는 지역도 다 황폐될 수 있는 네, 거네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국제적 합의가 필요하죠. 그래서 네. 그런 걸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한 나라가 너 무조건 희생해. 여기 중요한 건 희생해. 그런 게 아니고 예. 국제적 합의에 의해서 그런 것들에 대한 약간 보조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죠. 사실은. 네, 네. 그런 논의 진짜 해야겠네요.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자, 그러면 이런 과정에서 지금 이제 1부부터 지금까지 얘기해 주신 걸 쭉 정리를 해보니까요. 오늘 이제 슈퍼 엘니뇨 걱정되는 한 해다 이런 얘기로 나눴는데 엘니뇨가 이상기후 현상이나 기후환경 변화로 일어나는 현상이 꼭 아니지만 그런 것들이 엘니뇨를 더 뭐 강화시키거나 이럴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말씀 주셨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특정 상황 임계점을 넘어가면 이게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까지도 이어질 수도 있는 게 분명한 우리에게 줘야 되는 경고 메시지다 말씀 주셨는데 그럼 이런 것들 지금 우리 인류도 기술도 많이 발달했으니까요. 뭔가 기술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해결할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릴 수 없지만 여러 가지 시도들이 있죠. 그런 연구들이 네.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기후공학이라고 합니다. 네. 기후공학은 원래 일반적으로는 아까 그 인공강우 이런 걸 포함해서는 지오 엔지니어링이라는 단어를 많이 썼고요. 근데 이제 그걸 기후 변화에 약간 좀 한정돼서 이야기하는 거를 이제 기후 공학이라고 합니다. 예. 예. 이제 기후 공학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예. 첫 번째는 이제 쉬운 걸로 대기 중에 있는 산소를 네. 캡처해 가지고 포집해 가지고 예. 땅에 묻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 방법이고요. 예. 요거는 상대적으로 안전하죠. 네. 그런데 규모가 안 됩니다. 우리가 원하는 만큼 할 수가 없습니다. 돈도 많이 들고요. 네. 두 번째 경제적으로도 약간 좀 실현 가능하고 근데 약간 좀 조금 더 위험한 게 태양 복사 조절이라는 겁니다. 태양 복사 조절이요? 예.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지구 온도가 올라가서 네. 그런 건데 이산화탄소를 줄여야 되는데 네. 그것만 줄여가지고 온도를 낮추려니까 너무 힘들다. 네. 예. 그럼 온도만 낮추면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지구에 어떤 그늘막 같은 걸 만들어 놓는 거네요. 맞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그 숫자로 보면은 이산화탄소가 2배가 되면은 네. 이제 우리 추가 에너지가 도달한 추가 에너지가 4와트 퍼 미터 스퀘어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받는 태양 에너지를 1%만 줄여도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태양 복사 에너지를 1% 줄이자라는 네.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가장 쉬운 게 그늘막을 만드는 거예요. 예. 우주에 그렇죠. 우주 거울이라는 거죠. 예. 그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거를 해봤는데 돈이 굉장히 많이 들죠. 그래요? 네. 우주에도요? 우주에 하면은 왜냐하면은 지구만한 어마어마하게 큰 면적이잖아요. 네. 그렇게 큰 거울을 설치해야 되니까. 근데 우주니까요. 네. 지구에서 먼 거리로 멀리 날려서 태양빛이 오는 그 중간 어디면은 네. 조그마한 면적으로 지구의 상당 부분을 가리게 되는 거 아닌가요? 이제 지구에서 멀어지면 멀수록 거기에 이제 하는 비용이 더 많아지겠죠. 그렇죠. 네, 멀리 그리고 기술적인 가는 문제도 여러 비용이 가지 있으니까. 문제도 있고. 예. 네. 그게 이제 너무 돈이 많이 들어서 이건 거의 뭐 생각도 못한다라고 생각했는데 네. 내일 모레 이제 스페이스X가 상장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스페이스X가 이게 로켓 발사 비용을 이제 줄여주고 굉장히 많이 줄였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대용량의 무게를 이제 우주로 이제 보낼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을 지금 개발하고 지금 이제 상용화되고 있잖아요. 네. 그런 게 되면은
우리가 비용을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네요. 네. 나름대로 기후공학 등을 통해서 대안도 모색하고 있는 흐름도 같이 이어지긴 하는군요. 그런데 또 제가 이게 맞는 상식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오존층 사진을 찍어봤더니 또 복구가 돼가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 그것도 맞는 겁니까? 그거는 이제 우리 인간들이 우리가 우리 인류가 이제 서로 합의해 가지고 노력하는 예. 거죠. 몬트리올 협약 이후에 예. 이제 뭐 그 냉장고를 만들 때 그 냉각제를 이제 그 CFC를 안 쓰고 그걸 네. 줄이고 있거든요. 예. 그걸 줄이니까 그 CFC 때문에 이제 오존이 줄어들었는데 네. 그거를 안 쓰니까 회복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기후변화도 우리가 CO2를 줄이면 됩니다. 네. 그렇게 되면 회복까지는 아니지만 유지는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면요, 그 질문을 왜 여쭤봤냐 하면 꼭 어떤 인위적으로 굉장히 큰 기술, 메가급 기술을 통해서 뭐 지구에, 뭐 우주에 나가서 지구를 가리는 일정 부분 그늘막을 하자라든가 뭐 이런 거 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왜 고비 사막에 나무 심는 거부터 방금 말씀 주셨던 그런 여러 소소한 행위들 이런 걸로는 개선할 수는 없는 건가요? 개선할 수 있습니다. 개선할 수 있는데 한계가 있겠죠. 아. 규모라는 게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지역적으로 고비 사막에 나무를 심거나 또는 이제 뭐 호주에서는 거기 구름을 더 많이 만들거든요. 소금가루를 막 뿌려가지고 예. 그것도 기후공학 기술인데 그런 걸 하게 되면은 네. 온도를 그 지역의 온도를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 지구로 발생하는 기후 변화를 막길 한계가 있죠. 네. 그래서 항상 기후 변화 문제는 병행을 해야 됩니다. 어떤 거를요? 그러니까 이 전체적으로 CO2를 줄이는 문제, 네. 그 다음에 이제 글로벌하게 이제 기술적으로 해결하는 문제, 그리고 지역적으로 네. 뭐 우리 옥상에다가 흰 페인트를 칠한다든지 아니면 도시 농지를 만든다든지 뭐 아니면 이제 그 웨더링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이제 탄소 흡수를 강화시킨다든지 이런 네. 것들을 다 병행해야만이 우리가 의미 있는 해결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네. 이것도 좀 약간 공상과학적인 건지 아니면 과학적 근거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구를 가이아적인 관점에서 설명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일정 기온 이상이 올라가면 지구 내부의 또 순환 시스템이 달라져서 그게 화산 활동이든 지진 활동이든 간에 뭔가 또 트리거가 생겨서 갑자기 또 일정 기온 수준으로 낮추는 지구의 자정작용 같은 게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도 하던데 그런 것도 가능한 거예요? 그런 거 지금 가이아 이론은 이제 없어진 이제 이론이고요. 이제 약간 이제 그게 말이 안 된다. 물론 이제 인간이 없으면 네. 어떤 특정 변화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지구가 다시 회복합니다. 예. 네. 그런데 그 회복의 정도를 넘어간 정도로 인간이 지금 플레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만 믿을 수는 없다. 굉장히 그건 약하다 상대적으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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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극단적인 상황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의 이런 소소한 노력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그 교수님과 같은 분들이 열심히 노력하는 노력들 이런 게 성과를 못 냈어요. 그래서 결국 극단적인 인계치에 가까운 상황까지 됐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가 요즘 넷플릭스나 이런 영화를 보면 좀 미래사를 다 좀 다크하게 우울하게 그린 영화들이 예전보다 더 많아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다들 그걸 걱정하는 것 같아서요. 네. 그럼 우린 뭐 어디 뭐 대피를 해야 되는 겁니까?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일단은 그런 상황이 안 와야 되겠고. 네. 그래서 이제 아까 태양 복사 조절이라는 그런 거를 어떨 때 사용했냐면 뭐 평상시에는 굉장히 소소하게 사용했지만 티핑 포인트가 정말로 인기체에 왔다. 그럴 때 사용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기술로 충분히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성층권에 에어로졸 뿌리는 겁니다. 아, 그래요? 네. 네. 그러니까 성층권에 에어로졸 뿌리면은 네. 그러니까 이게 어디서 나왔냐면 지구의 온도가 꾸준히 증가했는데 네. 이 타임 시리즈를 보니까 한 번씩 뚝뚝 떨어지더란 말이죠. 네. 그때를 봤더니 강력한 화산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한 0.6도 정도 떨어지는 거죠. 그걸 저희가 분석을 해보니까 그때 당시 화산이 어마하게 강력하니까 거기에 있는 화산재들이 성층권까지 퍼집니다. 성층권, 대륙권은 비도 오고 상대적으로 덜 안정해서 그냥 바로 떨어지거든요. 네. 성층권은 이제 역전층. 예. 그래서 굉장히 안정한 대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에어로졸이 1에서 2년 정도 체류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면 에어로졸이 뿌옇잖아요. 예. 그래서 태양 복사 에너지를 좀 차단해 주죠. 산란시키죠. 네. 차단시키죠. 네. 그래서 온도가 떨어집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화산이 털 때까지 기다릴 게 뭐 있냐. 우리가 정말 급하다면 뿌리면 됩니다. 성층권에. 그러면 짧은 시간 안에 예. 온도를 낮출 수가 있고 그리고 그러면 기후 시스템이 회복할 수 있죠. 그러나 네.
당연히 그렇게 짧은 시간에 바뀌면 또 다른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겠죠. 네. 네. 지금 성층권에 에어로졸 뿌리는 기술은 충분히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두 가지를 보는데요. 효과가 예. 얼마나 크냐. 네. 두 번째, 경제적으로 정말 많이 되느냐. 네. 이 여러 가지 지금 기후공학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우선순위에 있는 게 그냥 비용도 상대적으로 적게 들고 상대적으로. 효과도 크고 네. 그게 이제 성층권에 에어로졸을 뿌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진짜 말씀 듣고 나니까 우리가 참 일상생활에서 자꾸 놓치지만 정말 우리 삶을 지배한다고 할 정도가 중요한 게 우리 환경이잖아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좀 경각심을 갖고 관심도 가져야 우리 교수님 같은 분들이 뒤에서 또 열심히 대안을 또 찾아주시지 않을까 생각도 듭니다. 오늘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지금까지 국종성 서울대 지구환경과학부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